그날은 평범한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나는 모텔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딸의 비타민을 사가지고 가는 길이었어요. 새벽부터 감기로 누워있는 딸이 걱정되어 점심때 집에 들어갔다가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내 눈에 들어온 것은 사위였습니다. 우리 딸의 남편, 손에는 여자를 이끌고 낄낄대는 목소리까지 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우리 딸이 아니었습니다. 절대 아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마치 누군가 내 다리 밑에서 받쳐던 땅을 확 빼내버린 것처럼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모텔 앞에서 사람들이 오가는 가운데 나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시작된 겁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길고 고통스러운 침묵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돈 안 들어가니까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세월이 극장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나는 73세의 평범한 할머니였습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돌아가셨고 나는 혼자 딸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 딸 지은이는 3년 전 경훈이와 결혼했습니다. 경훈이는 착하고 성실한 청년이었어요. 적어도 그렇게 보였습니다. 결혼식 날 나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내 딸이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 함께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경훈이는 항상 밝고 따뜻했습니다. 내 손을 꼭 잡으면서 엄마 건강하세요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거짓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지은이가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신혼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남편 말이면 다 맞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지은이의 목소리가 예전처럼 밝지 않았거든요. 엄마 괜찮아. 일이 좀 많아. 괜찮아.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눈으로는 엄마 몰래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걸 못 본 척했습니다. 어머니로서의 직감도 무시하고. 지은이가 점점 수척해졌습니다. 결혼 1년 차에는 그래도 웃음이 있었는데 2년을 넘으니 어딘가 부서져 있는 느낌이었어요. 밥도 잘 먹지 않았고 자주 한숨을 쉬곤 했습니다. 엄마, 경훈 씨 요즘 일이 많다고 매일 늦게 들어와. 그렇게 말하는 딸을 보면서 나는 어떤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말로는 일이 많다고 했지만 지은이의 눈에는 뭔가 깊은 상처가 있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남편이 자주 없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최소한 싸우지는 않을 테니까요. 나는 한 가지를 놓쳤습니다. 남편이 없는 것은 일 때문일 수도 있고 다른 이유 때문일 수도 있다는 거요. 지난 겨울부터 점점 더 자주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출장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출장의 도착지가 항상 같은 곳이었습니다. 우리 동네, 저 모텔 근처. 내가 그걸 알게 된 건 딸이 차창 밖의 하늘을 멍하니 봤을 때였습니다. 지은이, 비타민 사와야겠다. 그게 모든 시작이었습니다. 딸이 새벽부터 감기 때문에 누워 있었거든요. 약국 돌아서 모텔 앞을 지나가고 있던 그때. 사위, 여긴. 왜? 내 눈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분명 우리 사위였어요. 그리고 그 손에는 내 딸이 아닌 여자가 있었습니다. 스키니 진의 짧은 치마를 입은 젊은 여자. 그들은 낄낄대고 있었습니다. 나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마치 내 몸이 그 순간을 그대로 보존하고 싶다고 하는 듯이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모텔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지나갔습니다. 아줌마 괜찮으세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내 입에서는 어떤 소리도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 순간 나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무도 이 사실을 알아서는 안 됩니다.
아무도, 특히 지은이가. 집에 가는 길 나는 약국 비타민을 손에 들었습니다. 약국 종이봉투가 내 손을 떨게 했어요. 마치 그 안에는 약이 아니라 독이 들어있는 듯이 느껴졌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지은이는 나를 향해 웃음을 지었습니다. 엄마 왔어? 고마워. 정말 죄송해. 이래서 자꾸 폐를 끼쳐.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울고 싶었습니다. 내 딸의 순수하고 미안해하는 목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얼마나 많은 상처와 불안감을 안고 살고 있을까? 남편이 자신을 배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서 여전히 남편의 잘못을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괜찮아. 괜찮아. 우리 지은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말뿐이었습니다. 딸을 안았을 때 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지은이는 모릅니다. 그 눈물이 감기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한 마리의 짐승처럼 검은 분노가 자라나고 있었어요. 경훈이를 향한 분노. 하지만 그보다도 나 자신을 향한 분노가 더 큰 것 같았습니다. 내가 왜 아무것도 못하고 있지? 나는 이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조카 준호에게도 친구들에게도. 만약 이 일을 드러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은이의 결혼이 깨질 것입니다. 언젠가는 태어날 손주들에게도 상처를 주는 거고, 하지만 말하지 않는다면 지은이는 계속 상처받을 것입니다. 자신의 남편이 자신을 배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서 다시 그 모텔 가야 하나? 확실히 봐야 하나? 그 생각은 나를 미쳐버린 것 같았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나는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밥을 입에 넣어도 모래를 씹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뭔가 힘들어 보이는데 병원 가봐야 하지 않아? 지은이가 걱정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야. 그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비밀을 가슴에 안고 있었거든요. 며칠이 지나고 경훈이는 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출장이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내 가슴은 부러지는 것 같았습니다. 문득 남편이 그리웠습니다. 10년 전에 돌아가신 남편 광수 씨. 요즘 같은 일이 생기면 그는 뭐라고 해주셨을까요? 당신은 항상 혼자가 아니야. 내가 있잖아. 근데 나는 지금 뭘 해야 할까? 일단 진짜 일인지 확인해 봐야지. 그리고 나서 생각해. 남편은 항상 이렇게 말했어요.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생각하라고. 하지만 난 너무 약해. 그 말을 꺼낼 수가 없어. 그렇다면 먼저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해. 그 다음에 결정해. 꼭 따뜻한 말만 할 게 아니잖아. 때론 누군가는 아파야 해. 그래야 더 아파지지 않아.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렇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이제 알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스스로를 정리했습니다. 일주일째 밤샘 고민을 접고 나는 한 가지 결심을 했어요. 이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것. 그렇지 않으면 지은이를 제대로 도와줄 수 없다는 것. 나는 내 자식처럼 사랑하던 조카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준호는 IT 일을 한다고 했거든요. 준호야, 혹시 휴대폰으로 누군가의 위치 추적이 가능해? 네. 왜 갑자기? 그냥 궁금해서.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나는 침착했습니다. 마치 어떤 작전을 펴는 장군처럼. 경훈형 이상한 거 있어요? 지은이한테 뭔가 숨기는 게 있나요? 준호의 직감이 놀라웠습니다. 형사도 아닌데. 나는 조용히 그날의 모텔 앞에서 있었던 일들을 얘기했습니다. 준호는 묵묵히 들었어요. 그 다음 한마디를 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결정하는 거예요. 준호는 경훈이의 휴대폰을 추적했습니다. 3일 뒤 경훈이가 또 그 모텔 근처에 나타났다는 핸드폰 신호가 잡혔습니다. 우리는 준호의 차를 타고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지은이 집 앞을 지날 무렵 지은이가 보였습니다. 준호는 차를 세웠습니다. 엄마하고 준호는 여기 뭘 하러 왔어요?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지은아, 미안해. 근데 너를 위해서야. 나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은이에게 모텔 복도 카메라 영상을 보여줬어요. 준호가 직접 요청해서 받은 영상이었습니다. 뭐야? 지은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영상에는 분명 경훈이가 다른 여자와 함께 있었어요. 여러 번, 같은 날짜, 비슷한 시간에. 3개월 동안 이 여자와 지은이의 목소리는 부러져 있었습니다. 나는 딸을 안았어요. 딸의 몸이 얼마나 떨리고 있었는지. 그날 밤 지은이는 경훈이와 싸웠습니다. 나는 그 말다툼을 들었어요. 경훈이는 처음엔 부인했지만 증거가 명확하자 결국 인정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 침묵이 옳은 선택이 아니었다는 것을. 하지만 이제 새로운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경훈이는 미안하다고 했어요.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잠깐의 실수였어. 나 지은이 사랑해. 미안해. 하지만 지은이는 더 이상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건 내 잘못이기도 했습니다. 내가 빨리 말했다면 경훈이가 그렇게까지 깊이 빠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3개월이 아니라 3주 만에 드러났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지은이가 받을 상처도 조금은 작지 않았을까? 하지만 이건 내가 스스로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자책일 뿐입니다. 이제 해야 할 일은 다른 것이었어요. 지은아, 엄마가 있어. 엄마 옆에 있어. 지은이는 통곡했습니다. 3년간 쌓아뒀던 불안과 의심, 그리고 고독함이 한 번에 터져 나왔어요. 나는 딸을 안았습니다. 얼마나 오래 안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어요. 그 밤 경훈이는 친구 집으로 갔습니다. 우리는 딸과 함께 집에 남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경훈이는 매일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정말 후회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지은이는 더 이상 그 말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 했어? 내가 뭔가 부족했어? 내가 뭘 못해줬어? 지은이의 질문은 슬펐습니다. 여자들은 항상 남자의 부정을 자신의 잘못으로 돌리려고 해요. 아니야. 넌 아무것도 못한 게 없어. 이건 전부 그 남자의 선택이야. 나는 딸에게 계속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이는 더 깊은 상처가 있었어요. 그건 경훈이의 부정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괄시한 거, 자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은 거, 그런 모든 것이 한 번에 떠올랐던 거죠. 엄마, 나 어떻게 해야 해? 이혼할까? 그 질문을 들었을 때 나는 침묵했습니다. 나는 딸이 선택을 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내가 이혼해라고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특히 결혼은요. 생각해봐. 시간을 가져. 2주일이 지났을 때 경훈이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어요. 지은아, 나 정말 미쳤었나 봐. 다시 받아줘서 정말 고맙다. 넌 나 같은 놈을 왜? 경훈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그 장면을 봤어요. 하지만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은이는 경훈이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더 이상 사랑의 감정만 있지 않았어요. 무언가 더 깊은 것이 있었습니다. 상처 위에 지어진 단단한 울타리 같은 것.
경훈아, 미안해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난 너한테서 더 이상 사랑을 느낄 수 없어. 그 말을 할 때 지은이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혼해? 아니야. 난 함께 지낼 거야. 하지만 더 이상의 거짓은 없을 거야. 지은이는 그렇게 말했어요. 그건 이혼도 용서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함께 살기로 한 선택이었어요. 그것은 처음부터 계획된 재결합이 아니라 생존 방식 자체를 바꾸겠다는 의지였습니다. 나는 그것을 본받았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하나였습니다. 침묵은 때론 폭력이라는 것. 내가 그 모텔 앞에서 주저앉았을 때 나는 내 딸을 위하는 마음에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결국 내 딸에게 더 큰 상처를 주고 말았어요. 아마 너는 그 순간 뭘 해야 할지 몰랐던 거야. 정말로. 준호는 나를 위로했습니다. 그런 순간에 완벽하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그 말을 듣고 나는 비로소 나 자신을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인생이란 게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완벽한 순간은 없고 우리는 오직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정 속에서만 살아갈 수 있다는 거. 1년이 지났습니다. 지은이와 경훈이는 여전히 함께 살고 있어요. 어떤 때는 어색하고 어떤 때는 다시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거짓은 없습니다. 경훈이는 매일 자신의 위치를 지은이에게 알려줍니다. 이건 통제가 아니라 약속입니다. 신뢰를 다시 쌓기 위한 노력. 그리고 지은이는 더 이상 남편의 잘못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내가 그것을 가르쳤거든요. 우리 지은아, 넌 충분히 좋은 딸이고 좋은 아내야. 이건 누구의 탓도 아니야. 그냥 인생이 그럴 때가 있는 거야. 지은이는 그 말을 이제 믿는 것 같습니다. 나는 이제 73세가 아니라 74세입니다. 나이를 한 살 더 먹으면서 나는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인생이란 건 완벽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는 모두 어느 순간 모텔 앞에 주저앉게 됩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는 그런 순간들. 그리고 그때는 우리가 뭘 해야 할지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일어서서 딛고 있는 땅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는 것. 그리고 다시 걸어가는 것. 내 남편 광수 씨가 그랬던 것처럼 보고 생각하고 결정해. 그리고 걸어가. 아직도 어떨 때는 그 모텔 앞이 생각납니다. 차가운 바닥이, 사람들의 발소리가, 내 다리 밑에서 사라진 땅이. 하지만 이제 나는 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주저앉은 것만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는 계속 걸어간다는 것을. 감사합니다.